공명의 법칙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두루 적용된다. 말하자면 이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 위와 아래가 같다라는 비교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책의 첫 부분에서 원자와 나상 성운 사이에 공명이 존재함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공명은 원자와 세포 사이에도, 세포와 지구 사이에도, 원자와 태양계 사이에도 존재한다. 이런 비유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언제나 같은 것이다. 인용한 구조 모두 만다라의 기본 구조에서 보았던 중심을 도는 춤의 구조다. 여기서 본질적인 것은 텅 빈 공간이다. 그 공간에 많은 에너지와 적은 물질이 중앙을 돌며 움직이는데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 물질이 중앙에 주로 모인다. 우리가 우주의 텅 빈 공간 속을 여행하든 원자의 텅 빈 공간 속을 여행하든 물질과 맞닥뜨리는 일은 거의 없지만 사방에 존재하는 힘을 만나게 된다. 바로 그 힘이 중심을 도는 춤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파라셀수스는 이 유추를 소우주 육체와 대우주 지구 간의 유사성이라고 표현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학의 덕택으로 이 유추를 개별적인 것까지 세세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영화 텐의 힘은 우주로의 여행을 원자핵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과 연결해 소우주와 대우주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안겨준다. 파라셀수스는 유추적 사고에 이끌렸다. 그는 의사가 환자의 환경으로부터 질병 징후를 유추해낼 수 있고 거꾸로 질병의 징후로부터 환경을 유추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의식, 균형, 생기. 의식과 함께 내용이 사라지면 형태도 파괴된다. 이 배경에서 사람과 지구를 비교하면 곧 의식과 생기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다. 지구라는 행성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지구의 안정성이라는 사실에서 이미 도출된다. 우리가 의식과 물질이라는 주제에서 알아보았듯이 의식 그리고 의식과 더불어 내용이 사라지면 형태도 역시 파괴된다. 소행성 띠의 잔재에서 증명된 것처럼 실제로 천체도 파괴될 수 있다. 지구도 생명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우주 비행사들이 찍은 지구의 최초 사진, 그리고 지구가 자체의 생명체임을 인정하는 가이아, 즉 그리스어로 가이아 게라는 말은 지구를 뜻한다. 가이아 가설을 세운 최초의 학자 제임스 러블록 덕택이다. 생물학자들은 균형이 생명을 형성하고 균형은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유지된다고 본다. 우리는 육체가 체온의 균형에서부터 혈액 구성, 산성과 염기의 균형에 이르기까지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안다. 또 각 세포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온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세포들이 작은 축전지처럼 전압을 유지하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지구는 아주 많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태초에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다. 박테리아가 최초로 산소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어 서서히 녹색 식물이 생겨나면서 지구에 산소가 덮였다. 마침내 산소는 우주로 올라갈 정도로 아주 많아졌고 거기에서 우주의 빛과 맞닿아 오존층을 형성했다. 그런데 왜 산소가 위로 이동하는 과정이 정확히 대기 중 산소 함유량 20% 수준, 다시 말해 사람을 포함해 큰 포유류가 원활하게 살 수 있는 딱 그 정도에서 진행되었을까? 만일 산소 함유량이 절반 수준인 10%뿐이었다면 삶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제법 큰 곤충들은 더 이상 날지 못했을 것이다. 또 만일 산소량이 지금의 2배가 되었다면, 즉 대기 중 산소 함유량이
40%였다면 번개가 한 번만 내리쳐도 세계가 활활 타오르기에 충분했다. 아마 식물조차도 불이 붙어 타버렸을 것이다. 따라서 산소 20%, 질소 79%, 희소가스 1% 비율로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참으로 행운이다. 또한 온도도 영상 1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우리가 생활해 나갈 수 있는데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달은 빛이 있는 곳과 그림자 진 곳의 온도차가 거의 300도에 달하는 극단적인 온도차를 나타내니 아무래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만한 곳은 아닌 것 같다. 생명은 물에서 나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은 수백만 년 넘게 발달해온 태고의 바다에서 나온 것이다. 생명이 발달하려면 반드시 염분 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계산상으로 따지면 강에서 흘러들어온 소금으로 인해 염분 농도는 1200만 년마다 2배로 증가했어야 했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 사람이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뜬 상태로 앉아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해의 염분 농도에 이르렀을 것이다. 바다 자체는 죽은 바다라는 이름이 드러내는 것처럼 죽은 상태가 된다. 염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생물의 생존이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한 양의 염분이 필요하고 또 정확히 필요한 양만큼 존재한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바다의 동식물이 항상 정확히 적절한 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여기서 각각의 청어 X와 해초 Y가 얼마만큼의 양이 적절한지를 스스로 어떻게 아는지 또는 그것을 조절하는 상위의 존재가 얼마만큼의 청어와 해조가 적절한 양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의문이 절로 생긴다. 지구와 달 사이의 간격도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근소하게 달라지는데 그 차이가 지구의 조수 간만과 리듬성을 부여한다. 만일 간격의 폭이 더 커진다면 썰물과 밀물이 일 때 엄청난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간격의 폭이 작다면 리듬성이 없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경이롭기 그지없는 균형 시스템을 든다면 바로 인류의 후손에게 나타나는 남녀 성비의 균형이다. 50%의 여자와 50%의 남자 성비는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설명이 되니 그리 놀라운 게 아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생명을 훨씬 더 많이 앗아갔던 세계 양차 대전 이후 세대의 남아의 출생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졌다는 사실은 통계학자들도 경이롭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지구 가이아가 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면 이런 불균형의 발생을 지구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한 생물학자는 이 정황에서 받은 인상을 이렇게 언급했다. 생존에 너무도 중요한 균형이 우연히 우리를 위해 정확히 딱 그만큼 형성될 가능성은 회오리가 자동차 폐차장을 쓸고 가면서 동시에 대형 제트기를 함께 쓸어갈 가능성만큼 희박하다는 것이다. 소우주와 대우주에 존재하는 대립성. 사람과 지구에 존재하는 양극을 함께 존중하라. 대립성은 당연히 소우주 육체와 대우주 세계에 똑같은 정도로 나타난다. 사람의 몸통 부분은 지구의 적도에 해당한다. 사람의 상체와 지구의 북반구는 남성 원형적이고 사람의 하체와 지구의 남반구는 여성 원형적이다. 태극의 상징을 보면 검은 점이 양의 영역인 흰색 속에 들어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남성의 상체에 여성의 젖꼭지가 박혀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은색 음의 영역에 있는 흰 점은
남성의 페니스가 원형적 여성의 하체에 있는 것과 같다. 사람과 지구에 존재하는 극은 인간 생명의 발생과 완전히 일치한다. 수정된 난세포도 둥그런 모양이고 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듯 자기장 영역 내에 있는 지구의 모델과 똑같은 장의 선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이 측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극에 존재하는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원형적 남성이 아득한 상위 극에 있고 그 아래에 여성의 극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신체와 관련된 성차별적 언어 사용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머리를 높이 쳐들어라 또는 절대 굴복하면 안 돼 라는 말로 용기를 북돋운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분투하는 반면 허리 아랫부분은 모두 부당한 일로 통한다. 태양처럼 밝은 이성을 가진 명석한 머리를 높이 평가한다. 반대로 훌륭한 난소를 가진 우수한 골반은 아무것도 아니다. 명석한 머리가 있으면 많은 돈과 존경을 얻지만 넓은 골반을 가지고는 기껏해야 추잡스러운 일만 생긴다. 사회의 하부 세계를 포함해 끈적거리고 비굴한 육체의 하부 세계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삶이 그곳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인디언족은 삶의 토대가 되는 끈적거리는 점액을 신성시한다. 지구에서도 남북의 차이에서 다시금 평가가 재현된다. 머리가 골반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머리가 모든 육체를 통치하는 것과 같이 세계에서 부유한 북반구가 가난한 남반구를 지배한다. 우주에서 빛을 찍은 사진은 지구 각 지역의 전기 사용량을 보여준다. 부유한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전기를 이용한다. 사진에서 특히 밝은 북아메리카와 어두운 남아메리카가 두드러져 보인다. 여기서 심지어 태극 상징에 있는 점조차도 알아볼 수 있다. 북아메리카 대도시들의 슬럼 지역은 어두운 점으로 나타나고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같은 브라질의 부유한 메트로폴리스는 밝은 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밝게 나타나는 부유한 유럽은 역시 어둡게 나타나는 가난한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 위에 위치하며 지배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백인들이 지배했던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이 있는 부유한 지역은 밝은 점을 형성하고 유럽에서는 검은 점이 런던과 마르세이유의 슬럼 지역에서 나타난다. 제1세계와 제3세계라는 부유한 세계와 가난한 세계 간의 부당한 경제적 관계도 불균형을 설명한다. 돈과 명성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생산하는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후손의 생산에 책임이 있는 하체로 이루어진 신체의 경우와 같이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도 식품, 지하 자원과 특히 아이들의 생산 보급을 담당한다. 그런데 남반구 국가들이 절대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북반구 국가들이 생산품의 가격을 턱없이 계속 낮추어 더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신체 골반에도 숨어 있다. 수많은 서구 사람들이 움직임, 감각적 쾌락과 생산성에 대한 골반의 권리를 너무도 부정하는 탓에 거의 다리를 이어붙이는 역할에만 제한하는 지경이다. 정치가들은 마치 그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두 영역에 일종의 적선 또는 소액의 위자료 지급을 도입했다. 이를테면 개인 차원으로는 육아수당을, 국가 차원으로는 발전기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지원금은 실소가 나올 정도로 약소한 금액이었다. 그것도 특히 관대하다는 평을 충분히 들을 만한 미국이나 독일 같은 강대국이 내놓은 금액이 고작 그 정도다. 거기에 종종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군사적 또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경제적 영향력 행사가 오용되고 있다. 그 오용은 군사적 경제적 원조보다 훨씬 더 클 것이고 결국 세계의 태극 상징은 현재 꽤나 변형된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소우주 육체와 대우주 세계 간의 극단화가 같고 극단화에서 발생하는 불균형도 같다. 지금 우리의 세계는 같은 방향으로 비틀어지고 있다. 그 방향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쪽이다. 소우주와 대우주에 존재하는 요소와 기관 체계. 인간과 지구는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모든 화학 교과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러시아 화학자 드미트리 I. 멘델레예프의 이론에 따르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질 차원에서 주기율에 따른 80가지의 안정된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의 발전으로 사람의 육체에서도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대부분을 발견하였다. 물론 지구상의 드문 원소는 육체에도 매우 소량 존재하므로 육체에 존재하는 극소량의 흔적을 증명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구와 육체의 물질적 구성 성분은 동일하다. 예부터 알려진 고전적 4원소인 물, 불, 흙, 공기의 분포에 대해서도 일치하는 것이 분명하다. 인류의 생명이 시작된 초기에 육체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상태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도 처음에 대륙의 덩어리가 생성되기까지 광범위한 범위가 물로 덮여 있었다. 오늘날에도 대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구 표면적의 3분의 2가 넘는다. 우리가 물의 존재였던 것처럼 지구도 물의 행성이었다. 흙 원소는 대륙을 형성했지만 대륙이 다만 얇은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뼈가 미세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다. 불 원소는 육체에서 빨간색 또는 때로 흰색 심장으로 대표되고 피는 에너지 전달자로서 불을 파견한다. 학자들은 불이 지구의 유기체에서 지층 내부의 장렬하는 철의 핵에 해당한다고 본다. 모든 화산 활동과 지진이 내부에 불의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한다. 화산 폭발은 사람에게도 유사하게 발생한다. 뜨거운 심장이 사람을 찢어놓고 고취감이 화염처럼 사람을 휘감을 때다. 공기 원소는 육체와 지구가 완전히 일치하는데 우리가 폐엽으로 들이마시는 공기가 바로 지구에 퍼져 있는 대기층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뼈 속에 있는 흙, 폐 속에 있는 바람, 심장 속에 있는 불, 그리고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공기와 불과 흙을 지닌 물의 존재인 것처럼 지구도 물의 행성이다. 폐 기능. 사람의 기관은 나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기관 체계를 하나하나 관찰해 보면 폐 또는 기관지 전체가 녹색 나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우리의 폐 속에는 일종의 뒤집어진 나무가 있다. 나무 뿌리가 입과 코에까지 닿아 있고 나무 줄기는 사람의 기도이고 나무의 기관지에 해당하는 가지는 양쪽 폐엽에 퍼져 있는데 양쪽 폐엽이 기관지에서 이어진 모양이 나뭇가지처럼 퍼져 있다. 여기서 나무 잎사귀에 해당하는 폐포는 가스 교환을 담당하며 표면 확장 원칙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기능도 역시 일치한다. 나무 잎사귀와 폐포는 모두 주변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각 기관에 산소를 배출한다. 나무 잎사귀는 공기와 가스를 교환하고 폐포는 혈액과 가스를 교환한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교환 관계로 녹색 식물과 엮여 있다. 낮에는 식물이 사람과 동물과 기계가 생산하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그 산소를 호흡을 통해 받아들여 생활 또는 연소 과정에서 소모한다. 그런데 밤에는 식물도 햇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산소를 이용한다. 따라서 병실 같은 곳에서는 식물을 멀리 두어야 한다. 우리가 산소 소모 비율과 이산화탄소 생산 비율을 끊임없이 높이면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온실 효과와 이상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존층에 구멍을 크게 만든다. 이런 지구의 불균형의 현상은 벌채와 황폐화의 증가가 원인이다. 신진대사. 신체와 지구 두 영역에서 과산화 상태의 징조가 보인다. 신진대사 차원에서는 신체와 지구 두 영역에서 과산화 상태, 즉 산성과잉, 위산과다증의 징조를 볼 수 있다. 산성은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성질이며 공격성이 있는 양성자를 배출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모든 현대인의 유기체는 그야말로 고통의 한계에 도달했고 더 나아가 산이 과다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혈액은 그래도 끝까지 균형을 유지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생활이 세포와 세포 간 공간에 광범위하게 차지하는 물의 pH 수치를 높이고 높은 pH 수치는 삶의 즐거움을 감소시킨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힘들고 사는 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고통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산성화되어 있는지는 특히 성장 일변도에 있는 대도시에서 뚜렷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낮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 러시아워 속에서 복잡한 도로를 뚫고 나가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이웃끼리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을 겪는다. 사람들로 꽉 틀어찬 지하철 속을 밀치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자신이 기르는 개를 못살게 구는 버릇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개가 주인의 기분 상태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는 통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낸다. 개 주인이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사이에 개에게는 물어뜯는 고약한 버릇이 생기게 된다. 환경의 산성 과다 상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뚜렷하게 드러난 현상이다. 심지어 정치가들도 엄청난 양의 황산을 산업 폐기물로 쏟아버린 결과로 인한 산성비와 토양 산성화에 대해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다. 그 때문에 숲도 죽어간다. 이는 전 세계에 걸쳐 여성의 극을 억누르는 비극적 행위 중 하나다. 소화. 몸의 소화 불량은 지구의 대기 오염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식사 후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천천히 걸어라 라는 옛 조언을 따르기보다 패스트푸드나 길거리 간이 식당에서 선체로 급하게 식사를 하고 곧이어 책상에 앉아 쉬지 않고 머리를 쓰는 작업을 한다. 우리는 점점 더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점점 더 빨리 먹는다. 어금니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일이라는 식사 원래의 의미 대신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이 식사를 꿀꺽 삼키는 시간으로 여긴다. 사람의 소화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고기 조각을 그냥 삼켜버린다. 현대의 음식은 주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탄수화물조차도 대부분이 고도로 정제된 탓에 소화에 부적합한 음식이 되어
당뇨병을 동반한 비만증을 불러온다. 독일 사람들의 과체중을 불러오는 식품만으로도 순수하게 칼로리만 따져도 제3세계의 기아를 꽤 오랫동안 해소시킬 수 있다. 우리는 지구에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종류를 번갈아 3번 경작하던 예전의 방식 대신 지금은 온실과 인공 비료를 이용해 계절마다 여러 번 수확한다. 이 때문에 땅에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비타민과 양분이 빠져나간다. 인공 비료 산업이 줄어들지 않아 토지가 거칠어지고 우리도 따라서 거칠어진다. 지금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생산된 식품과 다름없이 모든 게 다 빠져나간 상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을 점점 더 많이 흡수함으로써 체내에 그것이 자꾸 축적된다. 마찬가지로 지구에도 다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이 과중하게 축적된다. 방사능 폐기물의 반감기만 보아도 지구에 적재된 폐기물의 독성을 겨우 절반 없애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변비를 호소할 때 지구도 역시 같은 문제로 고통받을 것이다. 즉, 우리가 사람과 지구에 가하는 부당한 요구가 계속 소화되지 않는 것이다. 이때는 사람과 지구를 위해 규칙적으로 단식 기간을 두는 게 이상적인 치료 요법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논의한 많은 문제와 관련해 단식할 때 생겨나는 신체의 엄청난 재생 능력에 대해 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변비와 위상 과다는 사소한 예에 불과하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자연 체계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중지하는 즉시 지구는 아주 단기간에 회복할 것이다. 놀랍게도 그것은 지구가 스스로 하는 일이다. 순환, 몸의 심근경색은 지구에 막힌 순환이다. 순환 상황도 사람과 지구라는 두 차원을 두고 비교할 수 있다. 굽이친 사행천은 예전에 완만한 구비로 유유히 땅을 돌며 충분히 물을 정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댐이 만들어지고 일부는 심지어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 좁혀져 있거나 아예 막혀버린 상태다. 사행천이 흐르는 속도는 이제 더 빨라져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되었다. 강은 아직도 폐수를 받아들이지만 강물은 이미 폐수를 정화할 능력을 잃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현대인의 혈관이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벌써 동맥경화증이 시작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좁아져 혈액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높은 압력을 가해 성취를 재촉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목표를 더 많이 이룰 수 있지만 유기체는 그만큼 더 빨리 소모되어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 혹사당한 정맥은 종종 꼬이고 비틀린 모양의 정맥류가 된다. 그 모양은 유유히 굽이지는 강과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옛 풍경에 대한 풍자화가 된다. 현대인들은 자연의 재생체계가 지나침으로 인해 파괴되는 곳을 정화장치로 대체했다. 이 정화장치를 사람에 비유하면 인공신장에 해당한다.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결함이 있거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인공신장이 자연의 신장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대우주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영역을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더욱 쉽다. 자연의 원천에서 나온 신선한 물맛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현대 식수 공장에서 화학 처리를 거쳐 공급하는 식수는 어림도 없다. 한번 상상해보라. 현재 노인들에게는 아스피린 투여로 혈액을 묽게 하는 조치가 일반적인 일이 되었지만 만약 대우주에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해 우리가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시냇물과 강에 화학약품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공 바수데바는 강의 흐름에서 자신 안에 흐르는 무엇이 있음을 깨달았다. 바수데바는 그것을 시타르타에게 가르쳤고 시타르타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사람과 지구의 방어 체계, 둘 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가 생겨난다. 저항력이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의학계에서는 예방접종과 항생제로 알레르기를 이겨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되고 말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가 2살 때 단 한 번만 항생제를 투여받아도 나중에 커서 알레르기로 고생할 가능성은 50%나 증가한다. 이 사실을 무시한 결과 방어체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현상이 이미 어린 나이에서 시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전혀 해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면역체계가 점점 더 강하게 군비 확장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된다. 만일 우리가 수많은 예방접종의 영향을 더 자세히 연구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암울한 결과가 나올 게 틀림없다. 결국 우리가 방어체계의 재난을 초래하는 셈이다. 전염병을 결코 이기지 못했고 거기에 의학이 감당하지 못하는 알레르기가 나타났다. 또 일본 의사 하시모토 하카루가 1919년에 처음으로 발표한 갑상선염 같은 자기 면역 질환도 늘고 있다. 에이즈와 백혈병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 있는 방어 상황을 관찰한다면 비참한 상황이 더욱 뚜렷해진다. 대우주 차원에서 국가의 무기고만 잠시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 엄청나게 무장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우리가 지구 방어력을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주와의 경계선인 오존층을 파괴시켜 기후 조절 능력이 엉망이 되고 토양이 황폐해진다. 이런 식의 파괴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의로 간과해온 사실이 있다. 물론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공포의 시나리오가 벌어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세계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 등의 책에서 다루어 왔다. 화폐 체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생태계의 균형이 흔들린다. 그러나 거대 기업 연합을 이룬 제약산업과 의학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한층 가속화에 앞장선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분야에는 지속적인 대위기가 시작되었다. 대규모의 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신체 기관 체계와 지구 생태계 체계 간에 또 다른 유사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해독 작용을 살펴보면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의 경우 주로 간이 해독 작용을 한다. 사람의 신체 조직이 분해되지 않는 중금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는 것과 같이 지구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두 영역에서 특히 간이 담당하는 해독 작용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결국 소우주 사람과 대우주 지구의 공존을 위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계의 암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수가 제때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연의 희생자 입장에서 맹수를 두려워했던 초기의 인류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일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타락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새 우리는 오래전부터 지구의 지배자로 부상했지만 도가 지나쳐 지구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훨씬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 이때 사행천이 완만하게 흘러가는 그림에서
건강한 발전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행천의 완만한 흐름은 남성이 지배하는 시대의 상징으로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어 화살처럼 똑바로 나가지 않는다. 사행천은 숱한 세월이 지나고 보면 태초의 원형 문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커다란 원을 그리며 도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법칙성을 알게 된다. 즉, 직선과 원의 상징적 결합으로 나선형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나선형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지만 원의 형태와 자체의 중심을 도는 순환도 포함된다. 나선형은 발전하는 동시에 중앙과 연결되어 있다. 또 소우주 신체와 대우주 세계에 존재하는 주요 특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즉, DNA 유전자 구조에서부터 우주에 있는 성단의 나상 성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선형이다.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미립자 검전기는 전기를 띤 원자의 흔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계인데 이 이온화 현상 관찰 기구 속에도 나선형이 존재한다. 그리고 수태 시 영혼이 육체에 가까이 다가갈 때 또는 사망 시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에도 나선형으로 진행된다. 우리가 직선이라고 보는 것은 실제로는 직선이기 전에 곡선이고 때로 나선형일 때도 있다. 한 예로 태양빛은 나선형 운동으로 지구에 도달한다. 이 형태는 길이 곧 목적지다라는 동양의 속담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지 않나 싶다. 우리가 모든 기반이 존재하는 지구를 의식이 살아있는 유기체로 더 진지하게 인식한다면 인류와 지구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지구에 가하는 행위가 곧 우리 자신에게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물과 공명을 이루므로 이러한 인식을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퍼뜨릴 수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남긴 참으로 놀라운 말이 떠오른다. 네 형제 중에 가장 약한 자에게 한 행동이 바로 네가 나에게 한 행동이다. 목표를 향한 길 중에 종종 직선 길이 최상이 아닐 때가 있다. 이에 대해 동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